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작전을 세우고 또 전략 조언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이 세 분의 요원들과 함께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요원, 유창희 요원, 그리고 박철순 요원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성투. 성투. 처음으로 굉장히 우렁차게 성투라는 인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가 먼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봤는지 여쭤볼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 외국인의 수급도 굉장히 세게 들어와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한 종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 시장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의 시장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이건희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로운 기회이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좀 많이 어려웠어요. 매매하기가. 오전에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트레이드 좀 복귀를 해보자면 에너지라든가 태양광 그리고 풍력 쪽으로 좀 넥스트레이딩에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장 초반에 갑자기 쭉 빠지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전에 테마주가 전부 다 빠졌고요. 자, 그러면서 시장에서 갑자기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거래량 없이 상승하다 보니까 굉장히 매매하기가 애매한 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전에 좀 손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오늘 오후에 수익 전환을 끝냈습니다. 자, 역시나 그 시장이 주도주는 오늘 지주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주사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기업에 관한 지배구조, 이 지배구조에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당분간 이러한 주식들을 중심으로 자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제히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정치 테마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매매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 2월처럼 자연스럽게 성장주를 중심으로 묻어가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자리에 있는 주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일전에 정치 테마주의 이런 빠른 매매 전략, 테마성 매매가 아니라 다시 한번 성장에 관한 이러한 차근차근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초점을 두는 매매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기회를 성장주 쪽으로 찾아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유창희 의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뭐 확실하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수로 시장을 끌어올렸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4월 11일 그때는 워낙에 많이 빠진 상황에서 강하게 상승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연간 기준을 따졌을 때 오늘 제일 많은 상승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기준으로. 그래서 코스피가 거의 2.6%에서 2.8%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외국인이 한 2, 3분도 안 돼가지고 프로그램으로 한 1,000억에서 2,000억을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9시 반 넘어가면서 선물에서도 이제는 폭풍 매수가 들어오면서 불과 9시 한 25분부터 10시 한 15분, 20분까지 한 8천 계약을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뺄 생각이 없다. 오히려 더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이미 개장부터 보여줬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늘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정책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던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좀 흔들림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강하게 상승 전환되었고 뭐 지주사, 은행주들 꾸준하게 상승을 계속 확대해 갔고요.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는 뭐 상한가도 나올 정도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뭐 철강도 상당히 어떤 앞으로 정부가 미국과의 어떤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좀 했습니다. 유일하게 오게티라면 전 제약바이오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펩토론이 일리아일리아하고 약간 계약이 조금 취소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아침에 점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비만 관련된 기업들이 좀 조정이 나오고 이것이 이제 바이오줄의 상승을 조금 하락으로 일부 약세로 전환시키는 요소였지 전체적으로 바이오가 뭐 엄청나게 뭐 나쁘진 않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펩토론 때문에 바이오가 약간 약했었던 걸 제외하면 거의 모든 종목이 동반 강세를 띠면서 마감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었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또 유창희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도 1조 원 넘게 현물에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또 선물도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렇다면 유창희 의원님, 앞으로도 이런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환율적으로 본다면 워낙 강세가 1,300원 초반까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그럼 과거의 사례를 보면 워낙 강세일 때 외국인은 좀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쉽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그러니까 큰 조정은 전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모멘텀 또 해외 증시의 어떤 불안정성이 상당히 감소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추가적인 매수세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추가적인 매수세 관련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자, 다음 박철순 의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사실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뭐 오르는 종목만 거의 있었죠. 하지만 일단 가장 또 강한 시세를 보였던 것들은 역시나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에 대한 어떤 공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들이 오늘 가장 또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안 좋은 부분을 좀 얘기를 하자면 단순히 정책 테마주, 정책 공약주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면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의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과거 이제 지난 대선 때 건설주 같은 경우가 대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대선이 있기 당일날 전에 좀 올랐었거든요. 한 6에서 7% 정도 한 달간 올랐었는데 오히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연말까지 쭉 밀렸습니다. 한 20% 이상 밀렸거든요. 그만큼 이 정책의 어떤 변화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올라서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책 테마주라고 해서 정책 수혜주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매수하는 것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책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 업종이지만 기존에도 이미 상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속해 있는 업종이 업황이 괜찮다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더라거나 이렇게 일단 개별적인 종목 자체도 일단 매력적인 종목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차익 매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들, 수단매를 좀 고려해서 저평가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건 사실 역시나 이 반도체, 하드웨어 쪽과 그다음에 반도체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실적은 잘 나오는데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당선되시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AI 쪽을 이제 가장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었고 오픈 AI 쪽에서도 임원이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도 지원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을 정도로 이제는 바닥권이 있었던 종목들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일단 하드웨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도 함께 병행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로는 뭐 PSK홀딩스라든지 STI라든지 이렇게 실적은 나오지만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은 잠시 조정세를 보일 수 있으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예로는 또 반도체 관련주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복귀 함께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는지 수급과 이슈본부로 넘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수급본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본부에서도 두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수급본부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3위에 각각 차지하면서 굉장히 큰 매수세가 들어와 줬는데요. 일단 이 부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단에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것이 맞는지 앞으로 상승 여력, 그 상승 룸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 부분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오늘 굉장히 큰 수급이 들어와 줬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종목 비교해 보면서 반도체 관련주들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관련해서 세 분께서 의견을 주셨을 텐데 그 한마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건희 의원께서는 삼성전자 한마디 어떻게 주셨을까요? 일단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우리가 노리기보다는 그리고 안정과 회복에 무게를 두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창희 의원께도 삼성전자 어떻게 한마디 주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에서는 일단 6만 전자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 보고 있는데 일단은 먼저 6만 전자를 향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한마디였습니다. 6만 전자를 가보자,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박철순 요원께서는 삼성전자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평가 매력은 분명히 있지만 HBM 성과가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또 삼성전자 지수단에서 올라갈 수 있다. 6만 전자가 가능하다라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HBM 쪽에서 나와줘야 그 실적 또한 나와줘야 그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6만 전자가 가능하다고 했던 유창희 요원에게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삼성전자 어떤 이유에서 6만 전자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주가 지수 자체를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7월 달까지 해서 작년 고점 2,900포인트. 그러니까 작년에 고점이 2,870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단숨에 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뭐 오늘 종가 마감 가격 지수 기준으로 쳐도 100포인트밖에 안 남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형주 장세는 더 이어질 것이고 당연히 삼성전자 쪽으로는 기계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전 6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관세 우려감은 선 반영됐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한국판 IRA 뭐 세액공제 관련해가지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한 9조 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떤 정책에 좀 기대감이 좀 있죠.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은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마 다다음 주쯤일 겁니다. 제가 지금 날짜를 정확히 체크를 못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할 거예요. 항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먼저 실적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면 당연히 삼성전자 역시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그 5월달 수출이 동향을 좀 본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쪽으로 해서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1분기 실적이 약간 바닥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조금씩 더 개선될 여지는 있다. 물론 HBM 쪽하고 있는 이제 하이닉스와 비교해 본다라면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들은 전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좀 주가에 좀 선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고 뭐 소캠이라든지 유리기판 어찌됐든 뭔가 더 앞으로 해볼 수 있는 분야들이 삼성전자는 전 남아있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저는 주가에는 우호적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뭐 수급은 하이닉스만큼은 아닙니다. 하이닉스는 5월 1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까지 해서 2조 원이 넘는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그만큼은 아니에요. 하지만 삼성전자도 지난 3월 달에 보시면 상당히 짧은 시간에 강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은 저는 우호적인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충분히 6만 원 혹은 지난 3월 달 고점 6만 2천 원은 한 6, 7, 8 해가지고 돌파 가능성을 좀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방금 유창희 의원께서 유리기판 관련주를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우리 본장이 끝나고 나서 넥스트레이드에서 필옵틱스, 뭐 켄트로닉스와 같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또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삼성전기가 애플과 반도체용 글래스 기판 공급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거기서 이제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도 이런 필옵틱스나 켄트로닉스와 같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뭐 일단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내일도 조금 더 그 영향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뭐 저는 만약에 반도체 소부장을 본다라면 조금 고민은 있으실 텐데 전공정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의외로 신고가 내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VM이라든지 그리고 저스템, 뭐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파크 시스템 같은 기업들 보신다라면 다른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계속 조정이 나오거나 저점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들은 계속 고점을 좀 갱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HBM 쪽 강점이 있는 기업, 뭐 이스페타시스, 두산 뭐 이런 몇몇 기업만 좀 움직이는 거 본다라면 일단 지금 저는 전공정 쪽에
조금 투자자들이 알게 모르게 좀 관심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 이제 HBM 쪽으로 해서 확실하게 이제 하이닉스가 치고 나간다라면, 오늘도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치고 네. 나간다라면 그런 쪽으로 해서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오면서 나머지가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HBM이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박철순 매니저께서도 오늘 한마디로 HBM 성과가 절실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HBM 효과가 크게 미미하다면 6만전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까요? 일단 앞서서 뭐 설명 너무 잘 해주셨기 때문에 덧붙이자면 일단 지금 가격권은 사실 너무나도 매력적이긴 합니다. 지금 PBR이 지금 채 1배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산 가치보다도 지금 저가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대비했을 때도 지금 자산 가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권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그리고 대선 이후에 어떤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본다고 한다면 6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하지만 이제 7만 원, 8만 원, 지금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8만 5천 원, 거의 9만 원에서 지금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HBM의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HBM을 판매를 하지 않다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익률이 높아질 수가 없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만 전자, 8만 전자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HBM의 어떤 퀄 테스트가 통과되고 실제 납품을 통해서 수익이 증가되는 걸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지금 상태에서 더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평가 매력도 있는데 저자세 소각에 대한 어떤 계속적인 행동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이제 들어올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 시절에 그 외국인들 비중 정도까지 거의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만큼 수급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외국인들 수급도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계속 지켜왔던 가격대를 보면 한 5만 3천 원대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지해주는 모습들을 확인했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또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만 너무 싸다고 해서 일단은 비중을 너무 늘리는 것보다는 일정 적금 대신에 일부를 분할로 해서 매달 꾸준하게 넣는 것, 이런 것들도 한번 투자의 전략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하드웨어 쪽 저평가된 종목들, 실적 대비 저평가된 아까 말씀드렸던 PSK홀딩스나 STI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도 사실 오늘 굉장히 강하게 좀 움직여줬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중에도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 보이는 기업들, 뭐 더존비존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어 컴퓨터, 아니면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체 개발 모델을 갖고 있는 뭐 솔트릭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도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 두 종목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천천히 눌림목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6만 전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HBM과 관련해서 성과 여부에 따라서 7만 전자, 8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여부를 꼭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박철순 의원은 반도체 관련해서 관련주들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건희 의원께서는 안정, 회복에 무게를 두고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안정적으로 담아보자 했을 때 삼성전자가 좋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앞에서 좀 잘 설명해 주셨지만 PBR 역시나 낮고요.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식이 상승하기 위한 여건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애초에 단순하게 특정 사업에서 뭐 수십억, 수백억 매출을 올려가지고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라 아예 그냥 전 세계적을 타겟으로 해서 특정 산업군의 이런 주도를 굉장히 강력하게 했을 때 부각이 되는 기업으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주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 좀 소식을 살펴보니까 일단은 디램 분야에서도 지금 SK하이닉스한테 지금 밀리는 것으로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25년 1분기 기준이죠. SK하이닉스가 한 36%가량 좀 기록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2등으로 밀려났어요. 지금 3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원인으로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중국발 수출이 막히면서 지금 중국 HBM 판매에 관한 이러한 직접적인 판매를 하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고가의 HBM 관련 이런 물량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오늘 시장에서 대장노릇을 했습니다. 왜냐? 6세대 반도체 지금 어떻게 보면 10월 달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엔비디아 협상이 거의 막바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HBM 분야보다는 그 한 단계 넘어서서 지금의 이러한 횡보 구간을 넘어서서 그 차세대, 그 다음 이러한 트렌드를 장악할 만한 이러한 확실한 모멘텀이 지금으로선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부자다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서도 지금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실적 잘 나오고 안정적이니까 난 이 주식을 장기 투자할 거야. 자, 그런데 반대로 동종 섹터에서 단기간에 좀 크게 급등이 나오는 주식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에 관한 비중을 크게 실기보다는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회 안에서 좀 잘 모색을 하시고 삼성전자를 통해서 내가 큰 수익을 낼 거야가 아니라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지금 힘든 구간에 있지만 회복을 거치면서 안정 구간까지 가는데 시간이 다소 필요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모멘텀으로 또 시각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건희 의원님, 앞서 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나왔었던 게 D램 점유율 그리고 매출 1위를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한테 뺏겼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비교해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시장에서는 또 수급이 좀 강력하게 들어온 부분도 있고, 자, 그리고 매출이 지금 삼성전자가 300조가량 기록을 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100조 원을 돌파한 이상으로 지금 돌파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로 갔을 때는 향후 몇 년간에, 그러니까 2년에서 3년간의 이러한 먹거리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상 시장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좀 대장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밖에 조금 더 탄력적인 반도체 관련주들 저희 지금 투자전략실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주들 언급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급본부의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수급본부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HLB입니다. 앞서 또 우리 유창희 의원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바이오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펩트론이 크게 하락하면서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좀 빨간불보다는 파란불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HLB 수급을 살펴보면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이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하지만 반면에 이 외국인 수급은 3거래일째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LB 종목을 한번 따져보면서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하락할 때 담아봐도 좋은 종목인 건지 이 부분 체크해 볼 텐데요. 자, 먼저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먼저 관련해서 이건희 의원 어떻게 한마디를 주셨을까요? 이제 채찍과 당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희망 고문이냐 아니면 언제 승인 될 거냐 이렇게 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제는 투자자분들께서 여기에 휘둘릴 게 아니라 이제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투자자가 선택해야 된다. 채찍과 당근 쪽에서 어느 쪽으로 좀 비중을 둘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다음은 유창희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HLB. 신뢰성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 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유지를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박철순 의원께서는 HLB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역시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 FTA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지금 불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투심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이 부분들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분할 매수를 한번 준비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도 유효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HLB 당근과 채찍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이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건희 의원님, HLB에서 네.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어떤 게 있나요?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HLB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으로는 바닥권에서 도지 또는 미꾸라지 캔들이 나오면 추세 전환 신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같은 상황을 보시면 굉장히 애매하게 지금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정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일단은 아스코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구자 주도 임상이에요.
연구자 주도 임상에서 리보세라닙 관련 지금 임상 결과 15건을 발표했거든요. 당연히 여기서는 우리 거 좋다, 굉장히 효능적이고 혁신적이다. 이런 굉장히 시장에서 기대감을 불어넣을 만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겠죠. 자, 그러면서도 동사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는 치료에 관한 잠재력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바이오 회사들이 임상을 거치면서 많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회사들이 있는 무대에서 당연히 이런 잠재적인 요소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좋은 것만 볼 게 아니라 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은 원래 리보세라닙이 기존에 저번에 임상 함상 실패를 하고 5월 중에 보완을 해서 재심사에 신청을 들어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계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연내 이게 승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불발이 됐어요. 그것도 불발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당연히 연내 승인은 불확실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주가가 하락 이후에 상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뭐 어떠한 결과가 어땠다, 유의미하다, 서류 제출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으로는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FDA에 관한 승인 소식과 더불어서 판매처까지 확보가 되어야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FDA 재심사 관련 이슈 외에 또 시장에 관한 기대 유입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게 이미 그동안 HLB 본주를 보시면 그 HLB 회사 이런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지분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유상증자 많이 발행했죠. 그리고 전환사채 많이 발행했죠. 지금 지분이 굉장히 낮은데 대표이사 쪽에서도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시가총액이 낮은 계열사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분을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회적으로 지분을 매입한다는 거는 사실상 본주에 관한 이러한 지분의 그 지배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또 다른 우회적으로 지배 구조를 강화하고 있는 이러한 패턴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보겠습니까?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욱더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HLB를 갖고 계시면서 지금 이렇게 좋은 장에서 매매를 못하고 계실 텐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분할 손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좋은 기회를 찾아서 수익을 메꾸는 방법이 있을 테고 뭐 그 부분은 제가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평단까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쯤 이제는 더 이상 희망 고문에 휘둘리실 게 아니라 이러한 좋은 장이 왔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릴 만한 좋은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결단을 내리실 때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찍과 당근 사이에서 이제 투자자가 선택할 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된다. 분할 매도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 차례 유상증자가 있었고요. 또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좀 지지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또 FDA 재심사 계획과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복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요소로는 이번 아스코에서 15건의 임상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유의미했다라는 발표가 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박철순 요원께서는 일단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지만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언급은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HLB를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지금 이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이 계속 불발이 됐기 때문에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물은 출회가 될 수밖에 없고 주가는 계속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지금 의미 있게 항상 반등이 좀 나왔던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전저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3월달 저점이라든지 아니면 작년 5월달 저점 구간까지 내려가지만 그 부분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좀 홀딩하시면서 하반기를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하반기 때 이번에 아스코에서도 유의미한 성적을 좀 발표했었지만 지금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 HLB 같은 경우는 유럽의약품청에서 9월 달에 품목 허가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추가적으로는 유럽 종합의학회라든지 면역 항암 치료학회 같은 글로벌 학술 대회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또 의미한 발표를 또 하게 된다면 지금 저가권에서 잡으신 분들은 오히려 일부 수익을 또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반기 상승 기대감이 있는 이런 일정들을 한번 기대해 보신다면 한번 베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오늘 종가 구간은 사실
전저점을 이탈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반등이 되는 걸 보고 나서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지난달 고점 영역에서 한번 1차적으로 목표가를 잡아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안정감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마이스톤이라든지 아니면 로열티 기대감이 있는 뭐 유한양이라든지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왜?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내에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에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관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상승에 제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미국 매출 비중이 좀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세 충격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ST판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높지 않은 기업들도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지금 일반 의약품보다는 원료약품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 충격이 좀 자유로울 수 있어서 CDMO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ST팜도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계속 꾸준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긴 호흡으로 가져가기에는 지금 구간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일단 지금 차트송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 전저점을 이탈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긴 호흡으로 난 오래 가져갈 거다라고 접근을 하더라도 반등을 해주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유한양행이라든지 오스코텍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유창희 의원께서는 굉장히 또 양치기 소년이 된 기업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악재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첨언하실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뭐 없죠. 예. 지금은 결과가 중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FDA 승인을 못 받는 게 항서제약이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가 좀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경쟁 기업 다른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 기업하고 같이 약을 개발하는 그 제품도 FDA 승인을 통과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가 지금 공개를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건을 못 채우는 바람에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통과는 물 건너갔다라고 보시는 것이고, 뭐, 연구 임상 결과는 좋은 거 계속 발표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FDA 승인을 확정 지어주는 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경쟁 업체가 먼저 시장에 진출한다는 부분들. 그러면 먼저 내가 들어가서 시장을 선점해야 되는데 경쟁 업체가 먼저 들어갔다. 그리고 내가 뒤늦게 들어간다. 근데 뒤늦게 들어가는 것도 언제 들어갈지 모른다는 것 자체는 FDA를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 좋은 기업들 많기 때문에 반등 좀 준다 그러면 저는 교체 매매를 하는 게 맞다. 여기에 미련을 갖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결과가 아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HLB 반등을 준다면 교체 매매를 해보자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본부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HLB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본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본부에서의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또 한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뭐 지주사라든지 금융사들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중에서도 미래에셋 증권은 13%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먼저 뷰는 어떤지 그 한 줄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희 의원, 미래에셋 증권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보다는 중기적 관점으로 단계를 거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보다는 중기적 관점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유창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름에 있듯이 새로운 미래가 보이는 기대가 되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조금 더 올라갈 룸이 남아있다는 걸까요? 이 부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박철순 의원께서는 미래에셋증권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증권주 내 최선을 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탑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에셋증권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이건희 의원께서는 단기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히셨어요. 코스피
5천을 목표로 하겠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주식시장으로 돈이 유입이 되겠죠. 돈이 유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증권사가 벌어들이는 수수료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래대금도 증가하고 유관 수익도 증가하고 또 최근 증시가 좀 많이 훈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3년 만에 6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 안에서도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러한 그 거래대금 관한 수익도 있겠지만 IPO입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코스피가 5천 갈 걸 그러면 기존 종목 안에서 지수를 다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고 또 다양한 카드가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IPO 시장도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더욱더 활력을 좀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많잖아요. 뭐 자산관리 상품들도 증권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가 일전에 금리 인상 시기에는 안정성에 기반한 은행에 예적금을 맡겼지만 이제는 오히려 예적금이 많이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또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투자 분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많은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시면 사실 많은 주식들이 올라갔어요. 뭐 주정권 대비해서 뭐 적게는 50%, 60%, 70kg 뭐 2배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있는데 관건은 그거죠. 이 분위기를 타고 이게 계속 갈 것이냐. 자, 그런데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코스피 5천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정부 정책에 관한 실질적 이익 증가가 아직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뭐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는 했지만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이나 이야기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논의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베팅하기보다는 뭐 올라가다가 쉬엄쉬엄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또 협의를 거쳐서 또 결과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기적으로 단계를 거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멈칫멈칫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다음은 유창희 의원께서도 새로운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뭐 일단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증시가 5천이라는 게 간다고 하더라도 내일 당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증권주라든지 이런 지주사들 관련된 기업들은 저는 꾸준하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있는데 그거 말고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리 인하하면서 말을 했던 게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인하하겠다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럼 금리 인하게 하게 되면은 증권주들은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주식 투자, 약간 리스크한 투자를 좀 더 확대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거든요. 근데 증권사들이 채권 투자를 꽤 많이 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평가 수익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금리 인하가 지금은 그런 얘기가 많이 없어졌는데 뭐 연초마다도 작년 말마다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약간 시장이 위험할 때 나오는 얘기가 부동산 PF, 부실채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한다라면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신정부 관련해가지고 건설 경기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미래에셋 증권이 부동산 PF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약간 이 부분이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리스크가 줄어들게 된다면 영업이익 개선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 금리라는 키워드를 본다라면 뭐 증권사 다 좋게 보고 있겠지만 미래에셋 증권 상당히 의미 있는 이익 개선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과 관련해서 유창희 의원께서도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박철순 의원께서도 크게 끄덕끄덕하는 모습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마디로 주셨을 때도 증권주 최선호주라고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시점에서 분할 매수 오케이, 접근을 하겠다 했을 때 미래에셋 증권 빼고는 쳐다도 보지 말까요?
너무 극단적이어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부담이 되는데 일단은 사실 미래에셋증권이 제가 최선호전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다른 뭐 좋은 증권사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도 앞에서 언급을 잘 해주셨지만 이제 거래대금이 증가하게 되면 리테일 쪽이 강한 기업들이 사실상 수익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뭐 키움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한번 병행 베팅을 해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일단 미래에셋증권이 가격이 지금 중간중간에 변하긴 했었지만 이게 지금 월봉으로 보면은 10년 전 가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10년 전 가격을 돌파를 못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2015년도 가격까지 올라왔고요.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주가의 어떤 부양과 더불어서 업황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차익 매물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 공매도를 좀 체크해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실 공매도량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가지고 공매도량이 두 번째로 높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 지표만 보면 사실 굉장히 불안해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공매도 비중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회사에 대해 베팅을 하고 있는 수급들도 상당히 강하다는 게 이미 공매도 비중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보면 사실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사실 목표가와 그다음에 손절매를 확실하게 기계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단기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상단에 기술적인 저항대도 별로 없기 때문에 한번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손절 라인은요. 한 16,000원에서 16,500원 정도는 그 사이에서 한번 손절가를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증권주 내에서는 가장 좀 좋은 종목이고 10년, 15년 전, 20년 전 가격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비중을 봤을 때 높지 않아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6,000원에서 16,500원 사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본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미래에셋 증권이었고요. 다음은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차입니다. 오늘 장에서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5월 판매량이 전년비 8.7%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 둔화하는 모습은 포착이 됐다라는 소식 함께했습니다. 또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도 현대차와 관련해서 관련 이슈로 움직이면서 로봇주들도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이제 현대차 전 생산 공정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대규모 양산을 도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 관련주들도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흐름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현대차 관련해서 한마디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건희 의원, 현대차 어떻게 보십니까? 저평가보다는 미국 관세에 초점을 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평가보다는 미국 관세에 초점을 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유창희 의원, 현대차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은 알 수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갯길에 대해서 서행 운전을 계속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접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박철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귀가 매일 가려울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현대차는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안갯길에 서행 운전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유창희 의원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일단은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관련돼서 지금 뭔가가 결론 난 게 없죠. 물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어떤 협상을 맺을 가능성이 이제 곧 협상을 맺겠습니다만은 먼저 우리나라가 앞서서 협상을 맺기보다는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분위기를 먼저 확인하면서 협상을 맺을 가능성이 높고 또 그 협상을 맺는다고 해서 이게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올해는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5월 판매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 사람들도 관세 때문에 차량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어서 먼저 선구매를 좀 했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6월, 7월까지 얼마나 이어질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문제는 EV 차량 성장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둔화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뭐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겠지만 다른 섹터 대비해서 자동차 섹터는 엄청난 추세 반전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리 빨라도 6월 달, 7월 달, 최소한 7월 달 그 관세 유예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박철순 의원께서는 트럼프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트럼프 문제 빼고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트럼프 문제가 가장 큰데 일단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관세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실적 기대감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2분기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관세 영향으로 한 1조 원 수준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 상승을 좀 제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사실 중국 히토류 관련된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세, 특히나 이제 중국 쪽으로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90%를 점유하고 있는 히토류를 가지고 무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토류 수출을 지금 계속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바로 히토류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자동차를 이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모든 자동차 연합들이 지금 이 트럼프 쪽으로 계속 이제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이거 풀어달라고.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를 못 생산하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계속적으로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두 달 정도 통제가 지금 이루어졌다 보니까 이미 재고가 많이 소진이 되면서 이제 재고가 걱정이 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행인 점은 그래도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타사 대비했을 때, 경제사 대비했을 때 히토류의 어떤 이 가지고 있었던 히토류 양이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어떤 차량 생산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관세가 장기화된다라고 하고 히토류 수출을 계속적으로 중국이 제한한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주가가 또 올라가기 좀 어려운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결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관세가 풀려야 히토류도 풀릴 거고 그래야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세라는 것이 또 생산과 실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이 관세가 굉장히 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건희 의원께서도 관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조금 더 첨언할 내용이 있을까요? 네, 뭐 관세 중요하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좋은 소식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39년 만에 1,700만 대 판매 돌파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안에서 가장 많이 판매 실적을 견인한 차종들을 보니까 뭐 엘렌트라이라든가 베뉴, 투싼, 팰리세이드 같이 이 가솔린 차량들이 좀 많이 견인을 한 것 같아요. 좀 일각에서는 뭐 트럼프 정부에서 전기차 세제 혜택 관련 이런 폐지 관련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관련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적을 받쳐주는 그래도 자 기존 내연기관 뭐 가솔린 차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대가 굉장히 잘 방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추가적으로 일단은 결국에는 7월 초를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관세 유예 기간이잖아요. 자, 이때 한번 흐름을 보고 좀 판단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 초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슈를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분 모두 아직까지는 관세라는 이슈 때문에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또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본부, 이슈본부까지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되는지 그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희 의원, 내일 시장은 우리 어떻게 준비해볼까요? 일단은 가는 놈이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는 놈을 무리하게 따라타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는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주식들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관점이라든가 단기 매매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자 1, 2월 시장을 주도했던 성장주들 대표적으로 로봇주들이 지금 저점을 어떻게 보면 탈피를 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마침 휴머노이드에 관한 이러한 수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있고 자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조용조용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주도주
자, 그리고 성장주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 최적화된 하반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가는 말이 달리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섹터로 말해준다면 어떤 섹터들이 있을까요? 뭐 지주사, 증권사 뭐 잘 가겠죠. 그러면서도 저 PBR 안에서도 제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옥상옥이라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사옥이요? 네, 옥상옥이요. 옥상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유념해 보면서 다음 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창희 의원께서는 내일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내일도 외국인들 상당히 강한 매수에 들어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꾸준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밤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관련돼서 계속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소비주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고 오늘 비록 조정이 나왔지만 저는 뭐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단기 저점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속보가 나온 게 이제 체코 한수원하고 원전 최종 계약 체결했다라고 바로 선물이 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늘 원전주가 장 마감 후에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미 반영된 것 같지만 또 원전 관련돼서 어떤 좋은 뉴스가 나온 것은 내일 또 관련된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뉴스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박철순 의원께서는 내일장 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내일장뿐만 아니라 한동안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대감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같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종목별로 차별화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그렇다면 다시 지금까지 이 많은 종목들이 힘들게 했던 많은 종목 기업들이 힘들게 했던 관세에 좀 자유로운 기업들만 다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올 때 좀 힘든 종목들은 빠르게 정리하셔서 포트를 좀 리밸런싱하는 그런 기회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세 자유롭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엔터 같은 경우는 한한령 관련된 수혜도 있기 때문에 엔터주도 계속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게임주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고 하지만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넷마블이라든지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스피트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들을 한번 분할로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별적으로는 뭐 미국에서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거나 또는 미국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그런 개별주들 같은 경우도 관세에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주가가 좀 올라갈 때 갈아타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세 무풍지대 섹터 이쪽으로 지속적으로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 공략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자, 먼저 이건희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옥상옥,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은 원익 머티리얼즈를 갖고 왔고요. 오늘 상한가를 간 주식 중에서 원익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옥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실적이 굉장히 좋고 돈도 많고 저평가되어 있는데 주가는 굉장히 저점에 있는 주식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오늘마다도 원익뿐만 아니라 하나가 크게 급등했죠. 하나뿐만 아니라 하이트 진로 홀딩스도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구조가 유리하고 투자한테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 있는 주식들이 있는데 이제 시작했다는 것이겠죠. 자, 대통령께서도 상법 개정 그리고 공격적인 이러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가장 빨리 움직인 게 원익이라 보고 있고요. 원익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는 기업이 5조 규모의 이러한 주식들의 대주주로 지금 등극해 있습니다. 따라서 원익이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원익이 이제 투자 열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원익홀딩스 급등이 나왔고 자 그렇다면 그 후순위인 원익 머티리얼즈를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충분히 주가가 저점이 있고 자 그다음 후속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24,000원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9,8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희 의원 원익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는 24,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 19,8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창희 의원께서는 내일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바이오주 중에서 CDMO 쪽으로 기대감이 있는 바이넥스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주요 빅파마 의약품들의 특허가 만료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시밀러 시장은 상당히 크게 성장할 수가 있는데 시밀러 시장에 성장한다는 얘기는 CDMO 시장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의 생산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규제 약가 인하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또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생물보안법이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분할한다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 CDMO 시장이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유럽, 일본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바이넥스의 어떤 생산 성장은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자리가 사실 지난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사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급등했다가 조정받고 다시 반등을 주는 국면이기 때문에 15,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전 조정식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5,000원 정도까지는 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그래서 6월달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창희 의원께서는 바이넥스를 가지고 왔고요. 목표가 2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박철순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들어볼 텐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조금 전에 마무리 멘트 드릴 때 제가 관세에 좀 자유로운 업종들을 좀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엔터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큐브 엔터라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따른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중국 내에서 이제 대규모 공연이 올해 열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한한령이 이제 풀렸다라고 보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기라는 멤버가 있습니다. 중국인 멤버가 보니까 중국에서 실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 우기라는 멤버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서 이미 많이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이 열렸을 때 가장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아티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자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아티스트의 어떤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매출 성장을 고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1분기 때는 이 주력 아티스트인 아이들이라는 그룹에 재계약 문제가 좀 있어서 주가도 좀 많이 부진했었고 그리고 일회성 비용이 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좀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됐고 최근에 이제 앨범이 발매가 됐고 흥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국 QQ에서도 뮤직 순위 1위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중국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1분기 대비했을 때는 2분기 실적이 훨씬 더 잘 나올 거다라고 전망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카카오 엔터와 1,300억 원 규모의 일단 대규모 유통계약을 체결했는데 기존에도 한번 체결했다가 이제 다시 또 한 겁니다. 그것도 조기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많은 대기업들이 좋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관계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이 큐브엔터는 엔터에 집중하고 있고 우리가 리드샷으로 되게 유명한 이 VT 같은 경우는 화장품 사업 지분을 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긴 합니다. 다만 지금 이 회사가 VT의 지분을 한 지금 12%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VT가 돈을 잘 벌면 이 회사의 가치도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 관계회사의 지분 가치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여자아이들이 흥행을 하고 그 안에서 작사 작곡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있는데 작사 작곡하는 멤버보다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인 멤버 우기가 실제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이미 매출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여자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큐브 엔터이기 때문에 이 기업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최근에 121선이라든지 201선에서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고 이제 역시나 121선에서 반등을 하면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가 당연히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요 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5,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철순 의원께서는 큐브엔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 2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15,500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7층 투자 전략 시 시초가 공략주 3종목까지 해보면서 세 분의 요원들은 여기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요원들 감사합니다.